내가 원하지 않는 조정 조서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정의 장단점은 뭔지, 조정은 어떤 경우에 잡히는지, 그리고 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정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 강제 조정과 임의 조정의 차이는 뭔지,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조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조정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소송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조정은 쉽게 말해서 그 분쟁의 당사자들이 협의점을 찾아서 그 분쟁을 그냥 해결을 하자, 이런 건데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증거를 내고 이러는 건 소송이고,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게 조정인데, 내가 요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요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양보점이 만났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판결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을 성사시키는, 이게 조정 제도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하면은 1심 하는 데만도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긴다 한들 상대방이 항소하면은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고, 대법원 상고까지 하면은 소송하다 보면은 몇 년 갑니다. 근데 1심 초반에 조정이 되어버리면 그 몇 년이란 기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사실 소송해서 승소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소송을 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만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한들 준비 서면을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준비 서면을 물론 씁니다. 쓰는데 당사자한테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달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서면을 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서면 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초안을 잡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그 과정의 시간적인 정신적인 소모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이겨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은 강제 집행하는데 또 애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 과정에서 이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소송보다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조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잡히는 거냐?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조정 신청을. 네, 이런 경우도 있고, 2번째는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거예요. 변론기일 잡히기 전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소장을 냈는데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안 잡고 먼저 조정 회부를 하는 겁니다. 조정 회부를.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서 그냥 조정을 잡아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로 해서 조정이 잡히는데, 그러면 3번째로 조정기일의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조정이라는 거는 크게는 2가지가 있어요. 조정위원회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수소법원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은 조정위원이 주재하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위원 뭐 1명이나 2명 이렇게 변호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와서 원고, 피고, 당사자들을 안고 그렇게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고, 수소법원 조정은 우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겁니다. 2개가 다른데 사실 조정위원회 조정이 한 80~90% 이상 되고요, 수소법원 조정은 그 비율이 적습니다. 근데 조정위원회 조정은 조정위원이 우리 사건을 읽고 오긴 합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위원이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정이라는 게 가서 그냥 갑자기 조정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양보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수소법원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님께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신은 법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하세요 하면은 좀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누가 양보를 하지. 밑도 끝도 없이 예를 들면 1억을 청구했는데 반 뚝 잘라가지고 5천만 원만 하세요
이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 내세요 이러면 갑자기 누가 난 돈 10원도 주기 싫은데 5천만 원 내세요 그러면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사실 조정위원회 조정보다는 수서법원 조정이 성립 가능성이 더 높은데 생각보다는 조정위원회 조정이 많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조정 의사가 전혀 없으면 조정위원회 조정 같은 경우에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정 불의견서라고 해서 그냥 조정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정에 응할 의사가 조금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원고 피고가 이제 출석을 하고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꼭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어요. 당사자 출석을 해도 되는데 변호사가 출석을 하거나, 우선은 조정위원이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에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조정 의사가 있냐 물어보고 조정안 가져온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조정위원이 들어보고,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남겨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정실이라는 것이 법정처럼 그렇게 큰 공간에 사는 게 아니라 작은 회의실 같은 조정실이 있는데, 거기서 작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있다가 그러면 원고 얘기 먼저 들어볼 테니까 피고 잠깐 나가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고가 그러면은 우리 입장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조정이 쭉 들어보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나가 계시고요, 그럼 피고 다시 들어오세요 하고 피고 얘기 쭉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타협점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정은 사실 이제 변론기일에는 법정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원고 피고 간에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조정은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리고 당사자 간에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도 그런 거 지켜보고 그냥 둡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타협점이 찾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정이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2시간 넘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뭐 2시간을 하더라도 조정이 되면은 모두가 좋은 거니까요. 조정위원도 좋고 판사도 좋고 원고도 좋고 피고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모두가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해서 잘 되기만 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조정 성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조정위원회 조정이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를 실컷 다 했는데 결론은 당사자가 안 나온 거예요. 대리인들만 나온 거죠. 그러면은 당사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정기일도 속행이 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도 조정 1회 조정기일 했다가 2회 조정기일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조정이. 그래서 조정기일에 잘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합의점을 찾았죠. 그러면 조정조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 조정조서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서명을 해버리면은 조정조서에다가 항소도 못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들이 그냥 나갔어요. 변호사 없이. 근데 뭐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정조서에 그냥 서명을 해버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거다. 그걸 미리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조정에 임하기 전에. 내가 1억을 청구하는데 7천만 원까지 내가 양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런데 합의점으로 5천을 제시했을 때는 서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피고도 마찬가지. 1억 청구가 들어왔는데 3천만 원 정도 내가 주겠다. 근데 5천만 원을 하는 걸로 계속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해도 서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서명 안 하시고.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론기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조정이 불성립되면은 변론으로 돌아오거든요. 본안 사건으로. 그랬을 때 무슨 불이익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든 피고든 내가 응할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까지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냐? 아닙니다.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조정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정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조정으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출석하시면 되는 거고,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없으면은 그래도 조정기일에 출석 안 한다는 그 의사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정위원도 그날 안 나오고 상대방도 안 나오고, 내가 조정 안 할 거야 그리고 안 나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나와야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예의가 아닌 거죠.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뭐 조정 불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조정위원회 조정이 있고 수소법원 조정이 있다 했잖아요. 수소법원 조정이라면은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 사건에 담당 판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상 면에서도 그냥 수소법원 조정인데 안 하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얘기를 한번 우리 입장은 이럽니다 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소법원 조정이라면은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것 또한 나는 조정 의사 전혀 없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셔도 됩니다. 조정 부를 의견서 내시고. 이제 다섯 번째, 임의 조정과 강제 조정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임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의 조정, 강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을 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합의점이 안 찾아졌어요. 그러면은 조정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제 조정 할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제 조정 할게요. 강제 조정을 한다는 거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라는 거를 보내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1억짜리 청구인데 우리는 7천 얘기했고 상대방은 3천 얘기해서 조정위원이 봤을 때 이거 5천으로 그냥 하면 되겠다 했을 때 5천 지급하라, 이런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면 되면 이의 신청서 내시면 돼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송달받고 2주 이내에 내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본안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의 신청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불이익 전혀 없고요. 양쪽 모두 이의 신청을 안 하면은 조정이 성립된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정 조서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고,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본안 사건으로 가서 소송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사실 좋아요. 좋은데 나한테 불이익하게, 내가 원하지 않게 또 조정에 응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서 조정 절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